객체지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늘날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거의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용어지만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붕어빵을 예시로 많이 드시고 현업에 더 가까우신 분들은 실제 어느 사물에 대입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언가를 딱 비유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 관점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코끼리 같은 거라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듣고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개념일 거예요. 실제로 예시들을 보고 프로그래밍 해보기 전까지는요. 본질은 간단해요. 객체지향이란 어떤 프로그래밍 방식, 방법론이에요.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더 잘하기 위해서죠. 얄팍한 코딩 사전에서는 바로 이 관점에서 객체지향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비유가 컴퓨터 공학적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바로 작성해서 보여드릴 코드들도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쉬운 이해를 위한 풀이로 들어주시도록 해요. 여러분이 어느 학교의 막내 선생님이에요. 학교의 굳은 일은 여러분 담당이라 오늘 전교생을 데리고 학교 대청소를 하는 일을 맡았어요. 학교를 청소하는 것이 여러분의 작업이고 이 학생들은 컴퓨터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자, 코딩을 해볼까요? 자, 영수 이리 와봐. 여기 깨끗한 행주랑 윈덱스 10m 갖고 와서 이것들로 101호 창문들 닦아. 철수도 여기 빈 쓰레받기 가져가서 101호 바닥 쓸고. 견수 너는 새 칠판 지우개 가져가서 101호 칠판 닦아. 혁수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을 닦고. 영수 행주 깨끗해? 더러졌으면 빨아오고. 철분이 쓰레받기 다 찼으면 비워. 영수 윈덱스 안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이렇게 하고. 영수야 101호 창문 다 닦았어? 그럼 101호 창문 가서 닦아. 돌진 너는 이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4호 가서 창문 닦고. 견수 집에 앉으지 말고 털어. 자 너는 청소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코드가 토할 것 같죠? 애들에게 청소 도구들 쥐어서 보내놓고도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반복문을 써서 일을 좀 줄여볼까요? 자, 영수야, 여기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들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워지면 빨고 윈덱스가 떨어지면 리필해가면서 창문들을 이걸로 닦는 거야. 돌출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들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지면 빨고 윈덱스가 떨어지면 리필해가면서 창문들을 이걸로 닦아. 철권이도 쓰레받기 가져와서 102호 바닥이 다 깨끗해질 때까지 쓰레받기가 차면 비우고 102호 바닥을 전보다는 그나마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긴 지시들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입 아프게 내려야 해요. 함수 또는 메소드라 불리는 기능을 사용하면 이 수고를 덜 수가 있겠죠. 자, 전체 주목! 지금부터 창문 닦기라는 작업을 정의해서 톡방에 올려준다. 담당 교실을 지정받고 행주와 윈덱스를 받아가서 그 교실 창문들이 깨끗해질 때까지 행주가 더러워지면 빨고 윈덱스 떨어지면 리필하고 창문들을 겁나 닦는 거야. 바닥 쓸기도 칠판 닦기도 이렇게 정의해서 올렸어. 자, 영수, 여기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 닦기 실시. 돌준이도 행주랑 윈덱스 갖고 102호 창문 닦기 실시. 철권이 쓰레받기 가져와서 102호 바닥 쓸기 실시하고 변수 주기 받아서 102호 칠판 닦기 실시. 너는 뭐 실시? 너는 뭐 실시? 구강 운동량이 현저히 줄었죠. 여기까지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에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방식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을 청소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청소할 곳의 범위가 커지고 작업도 복잡해지면 코드도 길어지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점점 벅차겠죠. 그럼 이제 슬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요소들을 넣어볼까요? 자, 얘들아,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보자. 너네 롤플레잉 게임 할 때 클래스 있지? 뭐 전사, 마법사, 무도가 막 이런 역할도 있잖아. 나도 해봤어 이 새끼들아. 바람이 나라 알아? 우리도 클래스라는 걸 둘 거야. 먼저 창문 닦기. 창문 닦기는 깨끗한 행주랑 윈덱스 10m가 템으로 주어져. 창문 닦기가 생성될 땐 담당 교실이 하나 배정이 돼. 창문 닦기가 창문 닫기란 동작을 수행하면 아까 창문 닫기에다 정했던 그 기능들 말 다시 안 한다. 그것들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닫기란 동작을 수행하면 아까 창문 닫기에다 정했던 그 기능들 말 다시 안 한다. 그것들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바닥 쓸이라는 클래스, 칠판 닫기라는 클래스도 이렇게 정의해서 단톡방에 올려줄게. 자, 영수, 넌 102호 창문 닫기야. 창문 닫기 실시. 혁순이 넌 102호 창문 닫기. 너도 창문 닫기 실시. 너는 뭐 실시. 어휴, 뭔가 체계가 잡히긴 했는데 여전히 입을 나쁘네. 가만.
굳이 한 명 한 명 이럴 필요 있나? 자, 너네는 각각 102, 103, 104, 105호 칠판 닦기야. 다들 칠판 닦기 실시! 자, 아무 역할도 없던 한 명 한 명에게 클래스로 정의한 아이템과 동작들이 주어져서 창문 닦기, 바닥 쓰리, 칠판 닦기들이 생성됐죠.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이 클래스로 캡슐화된 컴퓨터 자원의 묶음을 객체라고 해요. 대학 교수님들의 비유대로라면 밀가루 반죽과 팥이 클래스란 틀에 찍혀서 이 객체라는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마치 흙을 빚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컴퓨터 자원들을 삽으로 떠다가 하나하나 명령을 줘가면서 코드를 짜야 했어요. 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운 뒤로는 클래스라는 모형 틀을 만들고 이 흙을 그 틀에 넣고 구우면 모양과 용도가 뚜렷한 벽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무의미한 메모리 덩어리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짬 낮아서 이런 걸 하는 선생님이 생성자로 우리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클래스의 정의대로 빚어진 객체가 되었죠. 이거 쓴 놈 일로 나와봐. 자, 이제 객체로 생성된 이 아이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예전과 달리 뚜렷한 역할들을 갖게 됐어요. 영수야, 너 윈덱스 남았어? 이리로 좀 가져와봐. 선생님, 클래스 설명서에 정의된 대로 제가 윈덱스를 갖고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 윈덱스까지 일일이 관여하시면 제 일에도 차질이 생기고 선생님도 번거로우실 거예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지정된 동작이 있으니까 이 명령어로 지시를 내려주시면 행주는 그에 맞춰서 제가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러네.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창문 닫기 동작 수행해서 너한테 지정된 교실 창문들을 깨끗하게 닦아놔. 이게 객체 지향의 특성 중 하나인 은닉성이에요. 우리가 TV 속을 뜯어보지 않아도 리모컨으로 필요한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부 구조는 프라이빗으로 감춰놓고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명령어만 퍼블릭으로 공개해 놓는 거죠. 이로써 바깥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남이 만든 클래스의 객으로 공개해 놓는 거죠. 내부 구조는 프라이빗으로 감춰놓고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명령어만 퍼블릭으로 공개해 놓는 거죠. 이로써 바깥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남이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도 일일이 뜯어볼 필요 없이 제공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창문 닫기들은 다 묶어서 창문 닫기 메소드로, 바닥 쓰리들은 바닥 쓸기로, 칠판 닫기들은 칠판 닫기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낭비가 있죠. 얘는 결국 역할만 다를 뿐 다 함께 청소를 하는 건데 한 명령으로 모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많은 객체 지향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써보죠. 청소 담당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에 청소와 교실 이동이라는 메소드를 넣어놔요. 이 메소드가 뭘 실행하는지는 여기서 정의하지 않아요. 창문 닫기 클래스의 버전 2를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해보죠.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클래스는 필수적으로 청소 담당에 들어간 메소드를 정의해야 해요. 창문 닫기의 경우 청소 메소드는 창문 닫기를 실행하는 걸로 하죠. 교실 이동은 담당 교실을 인자로 주어진 교실로 바꾸는 거예요. 바닥 3와 칠판 닫기 클래스도 버전 2를 만들어서 역시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줍시다. 자, 이제 창문 닫기와 바닥 쓰리, 칠판 닫기 모두 청소라는 동일한 메소드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이들 모두 청소 담당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 담당이란 카테고리의 묶음에 다 같이 들어가서 청소 메소드 호출 한 번으로 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묶이지 않은 각각 다른 클래스들에서 메소드명만 똑같이 하는 걸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자, 클래스 안 부여받은 사람 없지? 청소 한번 전원 청소 실시! 오, 한마 이거 편하구만 해. 객체 지향의 강력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클래스들을 가지고 또 다른 클래스들을 조립해낼 수 있죠. 얘들 아예 글을 지어서 반별로 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자, 얘들아 단톡방 한번 봐봐. 교실 청소팀이라는 팀 규모의 클래스를 정해놨어. 창문 닫기 2, 바닥 쓰리 셋, 칠판 닫기 하나가 한 팀을 이루는 거야. 이 팀의 교실 청소라는 지시를 내리면 팀원 전원이 자기 클래스대로 청소를 하고 각 팀의 청소 완료 여부를 물으면 창문, 바닥, 칠판이 모두 깨끗할 때 오케이 하면 돼. 교실 이동 지시는 당연히 팀원 모두가 새 교실로 이동하는 거고. 어디 보자. 너부터 너까지 교실 청소팀 1팀을 완료 교실 정해놨다. 자, 얘들아 단톡방 한번 봐봐. 교실 청소팀이라는 팀 규모의 클래스를 정해놨어. 창문 닫기 2, 바닥 쓰리 셋, 칠판 닫기 하나가 한 팀을 이루는 거야. 이 팀의 교실 청소라는 지시를 내리면 팀원 전원이 자기 클래스대로 청소를 하고
각 팀의 청소 완료 여부를 물으면 창문, 바닥, 칠판이 모두 깨끗할 때 오케이 하면 돼. 교실 이동 지시는 당연히 팀원 모두가 새 교실로 이동하는 거고. 어디 보자. 너부터 너까지 교실 청소팀 1팀으로 모여. 자, 1팀 교실 청소 시작하고 너부터 시작해서 102호부터 105호까지 인원 채워서 교실 청소팀으로 모여. 자, 다 모인 팀들 교실 청소 실시! 1팀 101호 다 했으면 201호로 가서 청소하고 학생 단위로 일을 시키다가 이젠 교실 단위로 묶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죠. 진짜 기똥차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교실 청소팀만으로는 청소할 수 없는 교실들이 있어요. 과학실의 경우 실험 도구들이 있어서 이걸 청소할 인원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기존 교실 청소팀 인원에 실험 기구 청소를 위한 인원과 동작을 추가한 과학실 청소팀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아예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 기구 관련해서 일부가 추가된 것 빼고 그냥 교실 청소팀이랑 다 똑같은데 중복이 크죠. 여기서 객체지향의 상속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교실 청소팀을 상위, 보모 클래스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한 과학실 청소팀이란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교실 청소팀을 상속받는다고 정의하면 교실 청소팀에서 지정한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여기에 실험기구 닫기란 변수 그리고 메소드마다 얘한테 시킬 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악실 청소팀, 컴퓨터실 청소팀도 간편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포유류에서 개, 고양이, 말이 파생되는 것처럼 비교적 추상적인 부모 클래스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의했던 창문 닫기 등의 클래스들 다시 살펴볼까요? 다들 공통적으로 담당 교실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죠. 뭔가를 상위 클래스로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교실 청소 당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로 해요. 다만 이 클래스는 추상적을 뜻하는 abstract를 붙여요. 이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너는 abstract 를 붙여요. 이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너는 교실 청소 당번이야 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라 불리는 동물, 고양이나 불리는 동물은 있지만 어떤 생물을 이거는 포유류라는 동물이야 하진 않죠.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전문직이라고 대답하진 않잖아요. 특정 객체를 이걸로 부르기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실 청소 당번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로만 객체가 생성돼요. 자식 클래스들의 공통 부모 역할만을 위한 클래스인 거죠. 담당 교실 변수를 이 클래스로 옮기고 청소 담당 인터페이스에 있던 것들도 가져오기로 해요. 청소 메소드는 교실 청소 당번에서는 그냥 비워뒀다가 창문 닫기에서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의 작업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른 걸로 오버라이드, 대체될 수 있는 걸 객체지향의 다형성이라고 해요. 중국집에서 탕수육 주세요 하면 일반 탕수육이 나오지만 이를 상속한 사천식 중국집에서는 탕수육 주세요가 오버라이드 돼서 시뻘건 탕수육이 나오는 거죠. 창문 닫기 등을 이렇게 교실 청소 당번을 상속해서 만들면 코드도 줄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교실 청소 당번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어서 인터페이스에서 그랬듯 한꺼번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요? 상속은 트리 구조의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 자식이 두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언어마다 불가능하거나 부작용들이 있어요. 반면 인터페이스는 이로부터 자유로워요. 박쥐와 날다람쥐는 포유류란 부모에게서 날치는 어류란 부모에서 상속받지만 난다는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장착해서 대다수 조류와 곤충처럼 날짐승이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IT 전문직이라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지만 대형차 면허, 한식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인터페이스로 딸 수 있는 거고요. 상속은 물려받는 것, 인터페이스는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를 예시로 들어서 객체지향의 여러 특성들과 기능들을 설명해봤어요. 제가 보여드린 객체지향 언어의 기능들과 객체지향의 활용법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 등을 찾아 공부해보시면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세련되게 해결할 수 있는 객체지향의 강력함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객체지향은 아까 말했듯 프로그래밍 방법론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라 불리는 언어들에서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를 구현하기 쉽게 언어가 만들어진 것 뿐이죠. 많은 작업들을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일부 게임 등 특성상 객체지향이 잘 사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어요. 유용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함수형이라 불리는 여러 언어들도 객체지향적 설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를 사용하고 않고를 떠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한층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다들 수고했어. Action.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Wait, oh my go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시작하시죠. 상태가 있고 행동을 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쉽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은 SUV 니로 하이브리드 사진입니다. 이게 뭐 뒷광고나 앞광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차가 니로 하이브리드라서 그냥 이 사진을 들고 와본 거고요. 지금 니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진 속의 차, 보이는 이 차, 이게 객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는 자, 모델명, 현재 속도, 구동 방식, 크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태 정보가 있고, 동시에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가속, 감속, 브레이크 등등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실체, 이 실체를 바로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 사람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나이, 성별 등등의 상태가 있고 먹거나 놀거나 공부하고 자는 등의 행동을 하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이 구름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 고도, 모양 등등의 상태가 있고 움직이거나 비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죠. 밤마다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달, 이 달도 객체라고 볼 수 있죠. 달의 크기가 있고 색깔, 지구로부터의 거리 등등의 상태가 있으며 자전하거나 공전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객체는 상태가 있고 행동을 하는 실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뭘까요? 객체의 관점에서 클래스는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속성, 그리고 그 객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 설계도라는 거죠.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설계도를 보면 이 차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자, 차 설계도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 설계도를 보고 차를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객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설계도는 객체의 속전하거나 공전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예를 볼 텐데 클래스와 객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클래스는 속성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설명서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속성을 정의를 했어요. 차의 속성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외에도 직진하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기도 하고 가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자동차의 속성과 행동들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실제 객체를 만듭니다.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실체. 자, 그래서 총 3가지의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3가지의 객체는 모두 당연히 카라는 클래스의 타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객체는 상태 정보를 가진다고 설명을 했고 클래스는
속성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카에서 속성이라는 것을 기술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속성에 대응되는 값, 여기서는 이제 네임, 모델명을 주목을 해보면 이 모델명에 실제로 대응하는 값은 객체마다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마이카라는 이름의 자동차 객체는 니로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나타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포티지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각 객체의 이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속성은 네임으로 하나지만 그 네임에 대응되는 상태 정보는 객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와 객체를 비교할 때에 이 속성과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어요. 예제로 넘어가서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 봤어요. 카운터는 어떤 클래스냐면 어떤 거를 세는 것, 숫자를 카운트한다고 하죠. 어떤 거를 세는 것을 정의한 카운트라는 속성을 가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례차례 세야 되니까 카운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냐면 인크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 그런 행동이 하나가 있고, 숫자를 다 셌으면 몇 개를 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 카운트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하는 그 get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또 여기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자세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을 했다면, 자, 이것을 실제로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카운터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애플 카운터고 하나는 오렌지 카운터예요. 자, 여기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특정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하고 싶어요. instanti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예를 들어 설명하다, 예시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우리 개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화 시켜서 만들다, 이때 instantiat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instantiate 시켜서 만들어진 객체를 instance라고 표현합니다. 즉 instantiate 시켜서 나온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인스턴스는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쉬울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스위치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치라는 이름, 껐다 켰다는 그 스위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state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state라는 속성을 가져요. 당연히 지금 켜져 있는지 혹은 꺼져 있는지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state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켜는 행동을 하는 메소드 on, 끄는 행동을 하는 메소드 off,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is on 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클래스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객체로 만들어야 되겠죠.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TV 스위치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속성 또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은 타입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한 대로 실체화된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나는 그냥 개발이라는 걸 좀 관심이 있다. 나는 진지하게 개발자를 한번 해볼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객체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알아야 개발 중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도 어떻게 연관.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메모리는 뭐냐?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메모리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어들 뿐만 아니라 실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도 같이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CPU는 뭐냐? 명령어를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에요. 출발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면 먼저 A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을 대입하라는 명령어를 CPU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상에서는 7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A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또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서는 3이라는 값을 B에 저장하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메모리에는 3이라는 값이 올라가고 B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와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 메모리 A와 B에 있는 각각의 값인 7과 3을 들고 와서 이 두 개를 더하여서 더한 값 10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곳 이름을 C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메모리 사이에 있는 명령어들이 CPU로 올라가서 이 안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값이 다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런 식의 계속된 반복, 이게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개발을 하다 보면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되는 동안의 이 시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다가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 실행 환경, 실행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값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설명할 때 쉽게 발음하려고 A, B, C라고 한 것이고 실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즉 것처럼 이걸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는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영역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바로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입니다. 스택 메모리는 뭐냐면 함수나 메서드의 지역 변수 혹은 매개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또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뒤에 예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힙 메모리는 뭐냐면 객체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5가지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앞에서 스택 메모리 설명할 때 매개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args와 같은 이런 건데요. 함수나 메서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넘겨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게 이런 매개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뭐냐면 함수나 메소드의 이 바디 부분, 내부에 있는 이 구현체 부분에서 선언되고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할 때의 스택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택 메모리를 그릴게요. 여기가 스택 메모리고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인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 이 메인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가 생깁니다. 각 함수나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순간 이 args라는 매개 변수가 공간이 하나 이 스택 프레임 안에 잡히고요. 그 다음 숫자 7을 A에 저장하라는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순간 7이라는 값이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이때 A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숫자 3을 대입하라고 하는 순간 3이라는 값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두 개를 더한 값인 10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이때 이름은 C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는 그 메서드나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이 args라는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추가적인 인풋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제에서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제를 통해서 스택 메모리에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메서드가 있거든요. 메인 메서드가 있고 이 메인 메서드 내부적으로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예를 통해서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일단 스택 메모리를 또 그려야 되겠죠.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하나가 쌓일 거고요. 이 args에 대한 공간이 일단은 이 메인 메서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a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wow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는 먼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있고 지금은 a를 전달했기 때문에 a 안에 있는 값, 이 100이라는 값을 카피해서 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wow 메소드 안에서 num에 있는 100이라는 값과 4를 곱해서 b에 저장하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400이죠. 100 곱하기 4는 400이니까 400이라는 값이 이 wow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b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 이 b를 반환하죠. 리턴하죠. 그러면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리턴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코드상 리턴해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wow 메서드가 일단은 이 메인 메서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a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는 먼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있고 지금은 a를 전달했기 때문에 a 안에 있는 값, 이 100이라는 값을 카피해서 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곱해서 b에 저장하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b를 반환하죠. 리턴하죠. 그러면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리턴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코드상 리턴해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라라는 코드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서 이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스택 메모리 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wow 메서드에 대한 호출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 상에서 wow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고요. 아까 400이라는 값을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라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있지만 이것을 없애고 400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택 메모리가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택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스택 프레임은 메서드나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이는 것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서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택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함수 호출과 종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택 프레임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을 개발자가 딱히 관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함수나 메서드가 다른 뭔가를 호출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호출하고 그 안에서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호출하면 어느 순간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남아있는 스택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은 죽어버리게 돼요. 이게 보통 재기 함수나 재기 메서드를 잘못 작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재기 호출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힙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해요. 객체가 힙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사용됐었던 카운터 클래스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카운터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가져요. 몇 번 카운트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스테이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인크리먼트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샜는지 궁금할 때 호출할 수 있는 get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도 할 겸 여기서 매개 변수는 뭐가 있죠? 여기서 매개 변수는 args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역 변수는 뭐가 있죠? 지역 변수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해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총 3종류의 변수가 보입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자, 이것도 잘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출발점은 이 메인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args라는 변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new 카운터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new 카운터, 이 카운터가 결국은 생성자예요.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인데 얘도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라는 생성자를 수행하는 순간 얘도 스택 프레임에 생겨요. 이 카운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 순간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서 드디어 이 힙에 객체가 생성됩니다.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스테이트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는 기본값 0이죠. 그리고 이 생성자, 카운터라는 생성자의 처리가 끝이 나면 얘는 스택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던 스택 프레임도 사라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객체를 카운터 C에 저장하라는 의미는 다시 이 메인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안에서 C라는 이름의 카운터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은 카운터 객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수 C에 저장되는 값이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주소값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주소값이냐면 힙 메모리에 있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제가 가장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클래스 카운트 여기서 재활용할 거고요. to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정의가 됐습니다.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객체에 대해서 인크리먼트를 2번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카운터를 2번 하는 거겠죠. 이 to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 이 to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카운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카운터 객체를 to라는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이 반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묵은 모공각화증 탈출한 썰. 반팔 입으면 보이는 이 오돌토돌한 모공각화증. 손으로 자, 그럼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 했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파라미터 args가 있기 때문에 그 args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됐죠. 그 다음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카운터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자, 이 생성자 역시도 메서드의 한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실행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his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숨겨진 변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게 되면 클래스의 생성자나 메서드에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카운터 객체가 생성되는데 이 생성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힙 메모리입니다. 힙 메모리에 카운터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객체 내부적으로 보면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0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 이 this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힙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 생성자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왔죠. 이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C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 변수가 결국은 객체, 방금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즉, 여기에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to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서 이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 C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택 프레임에는 C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고 이 변수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실행 포인트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 게 보면은 c.increment라고 해가지고 객체 C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increment 메소드도 또 메소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는 이 incremen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이 increment 메서드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메서드 호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암묵적으로 thi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this라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럼 여기서 increment를 수행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스테이트 값이 0에서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로 바뀌고 나서 이 increment 메소드 호출은 종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incremen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인도 다시 한번 같은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다시 이 스택 메모리에는 incremen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에서 정의됐고 객체에 종속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this라는 변수가 여기서도 생기고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increment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state가 다시 한번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이었던 값이 이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increment가 다시 한번 호출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에서 이 increment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to라는 메소드의 끝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to라는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도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C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을 하게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ge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일 때 마찬가지로 this라는 변수가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 to라는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도 메소드의 끝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to라는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도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C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을 하게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ge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일 때 마찬가지로 this라는 변수가 생기고 이 this라는 변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객체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get 메소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스테이트 정보를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 이 객체의 스테이트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2라는 값을 반환하면서 이 get 메서드의 호출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e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이 2라는 값은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변수 이름은 count가 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호출된 함수나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객체를 전달받아서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게 됐다면 그 함수나 메서드 종료 이후에도 그 객체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예제에서도 to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메인 메서드로부터 카운터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객체의 상태 정보, 여기서는 스테이트죠. 상태 정보를 변화시키고 to 메서드는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 객체 상태는 변경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to 메서드 호출 이후에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에 대고 get을 호출을 했을 때에 이 2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였죠. 자, 이것은 메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 c와 to 메서드의 매개 변수 c가 모두 같은 객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객체의 경우에는 변수들이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개발을 하실 때 메서드 내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객체의 상태를 만약에 바꿀 일이 생겼다면 여기서 바꾸면 이 객체는 호출 이후에도 바뀐 채로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내가 객체의 상태값을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바꾸면 어쩌면 잘 동작하던 기존 코드에 버그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쓰레기 객체를 살펴봅시다. 정말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네요. 자, 여기 카운터 클래스 여전히 재활용하고요. 지금 뭐 아까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게 이 make라는 메서드인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new count를 통해서 하나 만들고, 근데 실제로 리턴하는 것은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을 해요. 그러면 요때 만들어진 이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라인을 실행을 해서 make까지 호출한 후에 카운터 C에 이 make 메서드가 반환한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했을 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스택 메모리가 있고 힙 메모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일단 args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 C가 뭘 가르치냐면은 두 번째 만들어진 얘만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얘는 힙 메모리에서 지금 메모리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레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C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접근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 상에서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흰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흰 메모리가 고갈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이 불가능한 객체를 쓰레기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로 개발자가 직접 이 객체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써, 이렇게 이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바나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언어 레벨에서 이 쓰레기, 참조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쓰레기 객체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친구를 갈비지 컬렉터라고 하고 줄여서 GC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GC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가 참 많죠. 이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 예제를 준비했냐면,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w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파라미터로 num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그 전달받은 num에 있는 숫자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ow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숫자 1을 변수 a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wow 함수를 호출할 때 a라는 변수를 파라미터에 대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택과 흰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를 했기 때문에 숫자조차도 자, 이것도 잘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이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고 알게 되실 거예요. 설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his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숨겨진 변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게 되면 클래스의 생성자나 메서드에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 어쨌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카운터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객체 내부적으로 보면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라는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 이 this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힙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 생성자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왔죠. 이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C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 변수가 결국은 객체, 방금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즉, 여기에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to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서 이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 C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택 프레임에는 C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고, 이 변수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실행 포인터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 게 보면은 c.increment라고 해가지고 객체 C에 대해서 인크리먼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인크리먼트 메소드도 또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는 이 인크리먼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이 인크리먼트 메서드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메서드 호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암묵적으로 thi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스테이트 값이 0에서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로 바뀌고 나서 이 인크리먼트 메소드 호출은 종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인크리먼트 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인도 다시 한번 같은 객체에 대해서 인크리먼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죠. 다시 이 스택 메모리에는 인크리먼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에서 정의됐고 객체에 종속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뒤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이었던 값이 이제는 2